자, 오늘은 새 책 첫 번째요. 소설이에요. 서사갈래 중에서 어디? 현대소설 볼게요. 현대소설은 지난 시간에 고전소설 배웠잖아. 고전소설. 고전소설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의 글들은 있었지만, 펴봐, 올라. 몇 쪽이냐면요, 4쪽이에요. 4쪽. 이야기 형식의 글들은 전해져 내려왔지만, 소설의 형식과 구성을 갖추었다라고, 소설이라 부를 만한 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전소설은 조선 전기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오다가 고전소설과 언제까지 고전소설이라고 했어? 가보개혁까지. 그치?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소설이 현대소설로 바뀌어요. 소설의 개념과 특징부터 볼겠습니다. 소설은요, 제일 중요한 거, 소설에서 키포인트, 키워드, 뭡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허구의 일이에요? 허구죠. 누가 창작한 거야? 맞아. 작가가 창작한 내용을 적었다. 허구이긴 한데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이야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뭘로 만들었다?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게 뭐야? 소설이에요 라는 거야. 물론 당연히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판타지적인 요소도 들어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구의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구에 있는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재미죠.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뭐 할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소설 속에서. 그치? 작품 속에서, 보세요.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진실을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잘 안 보이니, 성민아? 잘 보여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뭘 보면서, 소설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설의 특성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제일 먼저 일단 허구성이요. 그죠? 허구성이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적었다라고 그게 개연성이라고 해요. 소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있음직한 일들을 적었다. 그걸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해. 그래, 이런 일을 있을 수도 있지. 라는 그런 걸 개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질들인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구의 세계이지만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 진실성.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요, 줄글이야. 산문성과 서사성도 두 개를 연결해서 보자. 자, 소설은요,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줄글로 표현한다. 이렇게 같이 볼게요. 봐요. 이게 중요하긴 해. 당연히 소설의 개념과 특성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걸 달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뭐와 비교해서 서정갈래랑 비교해가지고, 서정갈래는 이런 특성이 있었지. 그럼 소설은 그것과 좀 달라. 어떤 특성이 있니? 줄글, 줄로 쭉 적어놓은 글로 적혀 있어. 그리고 그게 어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라고 알면 돼. 그럼 봐봐.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다 라고 해서 다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그대로 갈까? 아닐까? 아니겠지. 그죠?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구성도 있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 회상이 막 나타났다가 다시 현실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어쨌든, 소설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설에서는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허구의 이야기다. 그리고 특성은요,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 있음직한 이야기를 했다 해서 개연성, 그래서 진실성이 드러나 있다. 그다음에 서사성과 산문성은 이야기의 형식을 가진다라고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필연성 한번 볼게. 필연성. 자, 우연, 필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연은 맥락 없이 턱하니 만나는 걸 우연이라고 해. 필연은 뭐야? 만날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 그래서 필연성이라고 하면은 사건과 사건 간에 뭐가 있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설은요, 이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고전소설에는 이게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연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고전소설에 부족한 게 뭐였어? 이런 필연성이었어. 현대소설로 오면서 필연성이 강화되면서 사건과 사건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아하,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해? 라고 우리가 수긍하게 한다는 거죠. 아, 앞에 내용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버릴 게 없네. 그래서 인물의 유형은요, 우리 고전소설의 유형에서 얘기했었어. 고전소설의 유형은 주로 인물이 어떻다? 평면적이다라고 했어요. 어떻다고 했어? 처음에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요. 변화가 잘 없다고 했잖아. 현대소설로 오면서 그 인물이 어떻게 돼? 성격이 중간에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인물의 측면들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입체적 인물로 변한다. 자,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볼게. 자,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이랑 주변 인물로 나눈대. 그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나눈다. 그러면 이건 주인공이랑 그 주인공에 준하는 비슷한 중요도를 가진 사람을 주요 인물이라고 하고, 주변에서 좀 도움에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연들을 주변 인물이라고 해. 라는 걸 알아두고, 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요거. 역할 수행에 따라 나눈 거. 요거는 좀 다른데, 자, 반동인물과 주동인물. 소설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에 맞는 인물.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수행하는 사람. 그게 뭐야? 주동인물이 돼요. 주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에 뭐 하는 사람? 대립하는, 주인공과 대립하면서 주인공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은 주인공한테 누가 자꾸 울린다? 누구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데? 너네 사생활 보호핀을 붙여놓지? 옆에서 하나도 안 보여. 만져. 만지면 안 울리지 또. 괜찮아? 소리 아니고 진동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건과 행동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 그 주동인물에 대립하는 인물, 주동인물의 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동인물과 뭐를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을 뭐라고 한다? 반동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아, 둘이 이렇게 대립한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흥부전에 흥부가 주동인물이고 놀부가 반동인물이야. 근데 놀부가 주변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눴을 때 흥부는 주요 인물이야, 놀부는 주변 인물이야 할 수 있겠냐고. 그러지 않지. 그치? 흥부, 놀부 둘 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은요, 흥부, 놀부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을 나누는 기준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은 중요도에 따라 나누는 거고,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은 작가가 원하는 주제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주동,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동인물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됐죠? 요것만 보고요. 그다음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은요. 전형적 인물은 어떤 사회 계층에 속하면 그 양반, 옛날에 왜? 자, 예를 들어 여기 춘향전에 열려 춘향전의 춘향이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몽룡한테 정절, 의리를 딱 지키는 그런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열려라는 건 한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충성하는 여자를 열려라고 해.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그러니까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을 열려라고 해. 그래서 이런 그 성격에 딱 맞는 전형적인 인물이야 라고, 특정 사회계층 직업세대를 대표해.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없는 인물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요, 재벌 2세 라고 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재벌 2세에서 우리가 재벌 2세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 그치. 그냥 막 돈 되게 많이 쓰고 그냥 좀 막 좀 살고, 돈 믿고
함부로 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 많이 나온 재벌 2세 그런 걸 그게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재벌 2세인데 되게 착하고 되게 검소하고 막 그래. 그러면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보기가 힘들지. 그게 바로 개성적 인물이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봉산탈주의 말뚝이는 양반을 양반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원래 양반의 하인 정도 되는 애가 양반한테 막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하인의 그런 본성, 뭐라고 해야 되지? 하인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애가 봉산탈주의 말뚝이에요. 봉산탈춤도 모르고 지금 말뚝이도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봐도 얘가 갠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반의 하인인데 양반을 막 지가 갖고 놀아. 그래서 그런 아이는 원래 하인이 하는 일을 하는 애가 아니잖아.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라 개성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인물. 왜 이렇게 시간이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요. 요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와.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 있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제시가 돼 있냐. 뭐가? 인물의 성격이나 속마음이. 자, 제시를 하는 게 뭐다? 인물의 성격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이걸 속마음. 다른 말로는요, 내면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서술자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착하다는 뭐야? 성격이지. 누가 어떤 마음인지, 누구는 화가 났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직접 제시죠. 간접적 제시는요, 뭐겠어?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인물의 대화나 행동 그리고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이나 성격을 알려주는 거. 그러면 얘들아, 고전소설에서는요, 직접 제시가 많이 나타났을까? 간접 제시가 많이 나타났을까? 고전소설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소설과 비교했을 때 맞아요. 직접 제시가 많이 나타났어. 그래서 어떤 거?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나빠, 욕심이 많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시점 자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속마음을 그땐 작가였죠. 지금 뭐야? 서술자가 어떻게 직접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았어. 고전소설에는요, 현대소설보다 직접 제시가 많이 나타난다 정도 알아두고요. 물론 다 같이 나타나는 건 맞아. 근데 고전소설에는 현대소설보다 직접 제시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현대소설에 그렇다고 현대소설에는 간접 제시만 나타나냐? 그러진 않겠지. 그치?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서술자인 경우에는 직접 제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경우에 자기 마음 되게 많이 나타날 거 아니야. 자기 마음, 나는 황당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정말 그런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그게 다 직접 제시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면 직접 제시야. 그러지 않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행동, 대화, 외양, 겉모습이야. 이걸 보여주면서 성격이나 속마음을 우리가 하게 하는 거, 추측하게 하는 게 간접 제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극적 제시라고 하는데, 자, 이 극이요.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런 극이 아니라 연극적 제시의 그 연극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볼 때 어때?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아니,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인물들의 대화로만 우리가 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잖아. 그들의 대화 그리고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속마음이나 성격을 추측하지. 스스로 거기 나와가지고 드라마에서 나는 지금 화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잘 안 하잖아요. 그치? 화가 났으면 어떻게 보여줘? 표정과 대사로 인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그치? 그래서 마치 극에서 제시하듯이 그런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거다 해가지고 간접적 제시는요, 극적 제시라고도 얘기한다고. 됐지? 이거 알아두세요. 왜냐면 가끔 문제에 극적 제시란 말이 나와서 개념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갈등. 이게 생각보다 개념이 많다. 오늘 소설도 하나 봐야 되는데
자, 소설에서 갈등, 문학에서 갈등이 나왔어. 갈등은 기본적으로 뭐냐? 갈등의 개념. 뭐가 안 맞아서 서로 대립하는 걸까? 비슷해. 자, 생각이나 뭐야? 가치관이 이게 갈등의 기본 개념이에요. 생각이나 가치관이 서로 안 맞아서 대립하는 거.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서로 안 맞아서 충돌하는 게 바로 무슨 갈등이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그 다음 한 인물을 둘러싼 그러니까 인물 여기 있어. 인물이 그 인물 안에서 인물의 생각 1과 인물의 생각 2가 갈등하면 대립하면 그게 바로 내적 갈등이야. 그리고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의 여러 환경들과 누가 갈등해? 인물이 서로 안 맞으면 뭐가 안 맞니? 생각이나 가치관이 안 맞는 경우에 자, 인물이 하는 생각과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게 맞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지? 그게 바로 갈등이라고 했어요. 이 갈등은 크게 두 가지. 한 인물의 마음 속에서 생각 둘 이상의 생각이 서로 대립했을 때 나타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 더,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 생각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대립과 충돌을 외적 갈등이라고 한다라고요. 그러면 그 외부 환경에는 뭐가 있을까? 그 인물과 갈등하고 있는 이 외부 환경에는 뭐가 있냐? 자, 크게는요, 사회가 있어요. 그 인물이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이 있잖아. 그게 서로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대립. 그걸 바로 인물과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홍길동전이 있죠. 홍길동은 뭐 하고 싶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 근데 그 사회는 부르라고 해? 안 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들 사이에 무슨 갈등이 일어나? 인물과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인물과 또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 알고 있으면 얘기해봐봐. 맞아요.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인물과 인물이요. 인물과 인물 사이에 뭐가 안 맞아서 서로 생각이랑 가치관이 안 맞아서 갈등하는 것. 그게 바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야. 그리고 또 인물과 자연 먼저 할게요. 자연은 뭐야?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 쓰나미라든지 운석 충돌이라든지 어디 많이 나타나요? 재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게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야. 그다음 또 하나 더 마지막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이건 주로 이제 운명론적 세계관에서 쓰여진 작품들인데 인준아 인물이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인물은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근데 그 운명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 그러면 그 인물과 운명이 서로 뭐 하겠어? 대립하겠지. 갈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김동희의 역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잘 많이 나오는 예예요.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에서 계속 나오는 예예요. 이건 어떤 소설인지 알아요, 혹시? 얘들아, 역마살이 뭔지 알아? 역마살?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살이 꼈다라고 미신에서 얘기하는 거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인물이, 그런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에 거부하고 난 여기 멈춰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내용을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뭐 길진 않지만 너네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 엄마가 이 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싫었어. 그래서 엄마는 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해서 살면은 여기서 붙어 살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여자랑 연결을 시켜줬어.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엄마의 이모 동생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아빠가 갖고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는 다른.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야? 이 남자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자기의 먼 동생이었다고. 아들은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알고 보면 이모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촌도 아니야, 이모야. 그래서 그 둘은 결혼이 성립하겠니? 안 되지. 억울해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라고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그 인물이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냥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너네가 많이 혹시 타임슬립 영화나 타임슬립 드라마, 타임슬립 소설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을 거예요, 한 번은. 근데 그런 거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주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뭐 비트코인 사게? 아이, 야, 그건 백투더퓨처. 아니, 그때도 도박은 백투더퓨처를 보셨어. 우리 후원이가 되게 보면은 슬램덩크 좋아하고 백투더퓨처 보고 되게 고전적이야, 보면. 여튼 그게 타임슬립을 하는 이유가 뭐야?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이 알았어, 그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일,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죽는 일, 이런 걸 좀 막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많이 생겨. 가서 그 일을 막았어. 근데 어떻게 돼?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일이 생겨. 어떤 다른 원인으로든 그 일이 다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야. 사람이 이 운명을 바꾸려고 해도 운명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그런 운명론적 세계관에서 쓰여진 소설이나 드라마일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인물이 다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결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갈등이잖아. 갈등은 해소가 돼야지 작품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방법은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해소된다. 자, 정리. 갈등 얘기 나왔고요. 갈등은 그럼 이 갈등 하면서 바로 뒤에 거 먼저 할게요. 소설에서 갈등은 꼭 필요해. 왜 필요하니? 갈등이 없으면 소설에서 사건이 전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소설에서 사건이 전개가 되려면 당연히 갈등이 꼭 필요한데 갈등은 소설에서 갈등의 구성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된다? 처음에 시작이 발단이야. 그 다음 뭐예요?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갈등으로 보면요. 갈등이 처음에 발단해서 어떻게 돼? 갈등에 뭐가 제시가 되죠? 실마리가 제시가 돼. 글씨가 너무 저거하긴 한데 빠르게 볼게.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3학년들은. 갈등이 실마리가 발단해서 제시가 된다. 그 다음 전개에서는 갈등이 뭐 되니? 시작이 되지. 그지? 그 다음 갈등이 위기에서는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돼요? 고조가 되죠. 그 다음 절정에서는 그 갈등이 어디에 고조되다가 어떻게 돼?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죠? 이른다. 그 다음 마지막에 결말에선 그 갈등이 어떻게 돼? 해소가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갈등의 소설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의 양상이야.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고 그때의 갈등은 실마리가 보였다가 시작되고 고조되고 최고조됐다가 해소가 돼야지 소설이 끝나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떡밥이 해소가 안 됐다. 끝난 것 같지가 않다. 중간에 끊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구성이 돼야 소설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옛날에도 이야기는 있었어. 근데 그것들 소설이라고 하기 힘들어. 라는 게 뭐냐면 이런 구성 단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하기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구성은요. 그러면 사건이 그냥 단순히 나열만 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소설이라고 하지 않아. 그들이 어떻게 잘 짜임새를 인과관계에 따라서 짜임새를 잘 이루고 있어야 그걸 소설이라고 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을 잘 갖추고 있어야 소설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구성들이냐? 자,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진행되는 구성을 뭐라고 한다? 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입체적 구성은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얘기를 하다가 쭉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뭐 사흘 전에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과거 회상이 쏙 들어오는 거야. 과거 회상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에 차근히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구성을 역순행적 구성 또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액자식 구성은 이번에 우리가 주간파피 볼 때 고장난 문 기억나요? 목수가 문 따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화가 선생님 죽어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바로 액자식 구성이야. 그래서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액자식 구성은요, 바깥 이야기가 있고 그걸 외화라고 해요. 안에 이야기가 있어. 그걸 내화라고 해요. 바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 구성, 고장난 문은 어떤 구성이냐면 바깥 외화가 그 누구지? 만득이었나요? 만득이었나? 만덕이었나? 아무튼 그 용의자로 몰린 그 사람, 그 제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친구가 누구한테 치조를 당하고 있어? 수사관한테 치조를 당하고 있죠? 그 부분이 바깥 이야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화실문을 잠겨가지고 그걸 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목수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쪽 내화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둘의 시점이 달라. 외화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안쪽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이야? 그 용의자 걔가 주인공인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 그래서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바깥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건 수에 따라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자. 사건 수가 하나야. 단일 구성. 2개 이상이야. 복합 구성. 당연히 단편 소설에서는 단일 구성이겠죠, 주로. 장편, 중편으로 갈수록 복합 구성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복합 구성이다라고요. 제 말이 점점 빨라지지. 할 게 많아서. 그럼 얘들아, 여기 나와 있지만 액자식 구성에서는 얘가 중요할까, 얘가 중요할까? 바깥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안쪽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생각해봐. 맞아요. 안쪽 얘기가 더 중요해.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 바깥 이야기는 뭐야? 이 얘기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거야. 돼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둬요. 자, 피카레스크랑 옴니버스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요. 인물이 똑같아. 근데 이야기가 달라져. 시트콤이라든지 너네 어렸을 때 봤던 뽀로로나 카봇 있잖아. 뽀로로나 카봇의 주인공은 매번 똑같지? 근데 탄인가? 우리 카봇 주인공 이름이 탄이었나? 뽀로로의 주인공들은 다 기억나죠? 뽀로로, 루피, 에디 다 기억나지 얘들아? 너네 안 본 척하지 마. 다 봤잖아 너네. 햄버거가 먹고 싶어 갑자기? 패티? 됐고. 어쨌든 주인공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뭐가 달라져?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에요. 시트콤이나 우리 뽀로로처럼. 그 다음 옴니버스식 구성은요. 주인공이 달라져. 주인공이 달라지고 이야기가 각각인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소설로 하나의 소설 모음집으로 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연작소설이라고 하게 돼. 양기자의 옴미동 사람들이라든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이야기, 근데 이게 중간에 약간 이렇게 피카레스크처럼 여기 나타났던 뭐 인물 A라는 인물이 여기에 잠깐 조연으로 카메오처럼 출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구성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아까 얘기해서 소설 구성의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다. 그리고 발단에서는요. 갈등의 실마리,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근데 전개에서는요. 사건이 구체화됐다. 갈등이 표출된다. 이건 말이야.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거야. 그다음 위기에서는요. 갈등이 고조됐다. 절정에서는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가 됐다. 자, 이렇게 구성 단계. 아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어. 여기가 절정이야. 이건 뭐야? 갈등의 정도를 지금 그래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높아 이거야. 배경의 기능과 종류. 자, 배경 설정이 작품에 하는 역할은 뭐겠니? 그 배경의 작품에 뭐를 결정하겠니? 당연히 분위기를 결정하겠지. 그지? 배경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있잖아. 어떤 인물들이 막 행동을 해. 근데 그 배경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배경은요. 인물들의 행동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를 준다? 사실성과 현장감을 준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분위기 조성하는 것과 배경의 역할들. 일단 배경 자체가 주제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배경이 시중일관 되게 어두컴컴하고 막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하는 분위기야. 그러면 그 작품의 주제는 맑고 명랑하겠니? 아니겠지. 되게 좀 어둡고 침울한 주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다음 배경이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심리를 암시하기도 한다라는 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자연적 배경은 이거야. 사회적 배경은 이거야. 심리적 배경은 이거야. 라고 하는데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은 알 거야. 알 건데 심리적 배경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계속해서 어두운 컴컴한 방 안에만 계속 있어. 그러면 그 인물의 심리가 어떻다는 걸 배경을 통해서 드러내주니 되게 깜깜하고 어둡고 힘들다는 걸 배경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그런 심리적 배경이다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 오늘 작품이 2개 나와요. 이 돌다리와 우리 미스터 방 이렇게 2가지 나오거든. 네, 우리 돌다리는 넘어가고요. 요거는 과제로 할 거예요. 돌다리는 알아서 보고 할 거고 요거 있지. 9 쪽에 미스터 방 보겠습니다. 미스터 방. 줄거리를 읽어볼까 말까 하다가 읽어보자. 이거 되게 짧은 소설이거든? 되게 짧은 소설이라서 이거 읽어보면 돼요. 지금, 2분 줄게요. 2분 동안 읽어보세요. 줄거리만 읽어봐, 얘들아. 이거. 다 읽어봤어? 내용은 되게 간단해. 되게 짧은 소설이고요. 재밌어. 이게 작년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서구중은 외부 지문으로 가져오셨어, 선생님이. 그래서 껍빛단니가 있는 그 천재박이었나? 천재박이라는 이제 출판사였는데 그거 안 하시고 껍빛단니 안 하시고 비슷한 이 미스터방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고등학교 지문이야. 중학교 지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비슷해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서구중 친구들은 혹시라도 또 이번에 또 할 수 있어. 어쩌면. 근데 같은 걸 2번 하시진 않지 않을까? 하지.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배경이 언제야? 배경이 광복 직후예요. 8.15 광복 직후야. 그러면 생각해봐. 광복이 됐어. 그러면 좋다! 가 끝이 아니라 광복이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이뤘니? 아니잖아. 누가? 미국이 일본한테 그치. 이거 빵 해가지고 우리가 어부지리로 사실은 광복이 된 거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고 누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왔어. 그 시대에 되게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뽐냈던 방산복 씨와 백주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방산복 씨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냥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야. 근데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일본 뭐 청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어들은 영어나 뭐 중국어 이런 걸 좀 알고 있었어. 언어를 좀 알고 있던 사람이 있고 이제 돌아왔는데 딱히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만한 게 없는 거야. 광복하기 전에. 그래서 할 일은 딱히 없고 아버지가 집신 장수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신기료 장수라고 해. 신기료 장수라고 여기 나와 있죠. 신기료 장수. 신기료 장수가 뭔지 알아, 얘들아? 신을 고쳐주는 사람이야. 신 길어요 하고 다녀서 신기료 장수. 뭐 괴짝 하나 메고 구두 고치려면 이거 장비 필요하잖아. 그거 메고 다니면서 신을 길어주는 신기료 장수가 된다. 딱히 뭐 그렇게 되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살다가 광복이 됐잖아. 광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 광복이 되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나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 신기루 장수를 막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라고 제압하던 그러니까 제재하던 일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처음에는 좋더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딱히 좋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산복은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그 사람들이 광복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방산복은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딱히 광복일 좋아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8.15 광복날 막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막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아 장사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기 봐봐. 해방이 되자 모두 독립을 기뻐하지만 삼복은 시끄러운 마당에 사람들이 신을 고치러 안 오니까 손님이 줄어서 불만이야. 근데 며칠 후에 돈을 예전에 뭐 지금 시세로 1,000원 받던 걸 2,000원 받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해. 누가 없으니까. 일본 순사가 없으니까. 뭐라고 안 해서 아 좋네. 이러면 독립도 할 만한 거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그 고치는 재료들 있지. 재료값이 다 올라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받아도 결국 자기한테 이득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 또 별로네 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득에 따라서 광복이 되고 안 되고를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인 방산복 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제목이 미스터 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백주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자 요거는요. 백주사는 백주사의 아들이 백선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친일파. 일본 순사, 그 일본 경찰의 밑에서 되게 친일 행각으로 돈을 이만큼 벌었던 사람이야. 근데 8.15 광복이 딱 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개같이 망했겠지. 그죠?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 찍을 때 되게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요.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친일 행각으로 돈을 끌어모았으니까 방북대 되자마자 그 백주사가 돈을 이렇게 착취했던 그 민중과 군중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백선봉한테 뭐해? 내놔 이러고서 백선봉 집을 다 털어갔어. 그리고 백선봉 때리고 백선봉이 도망을 갔어. 어디로? 아빠 집으로 도망을 갔어. 아빠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패고. 그래서 이 백주사가 도망을 온 거야, 서울로. 그렇게 와서 누구를 만났냐? 방산복을 만난 거야. 근데 방산복은 아까 별거 없었잖아. 근데 이때 미군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 미군에 나를 통역해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때? 없었어. 근데 이 사람, 아까 방산복 씨, 짧지만 일본도 갔다가 청나라도 갔다가 그랬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워들은 게 많아가지고 좀 짧은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옆에서 요거 좀 털어주면 돈 좀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또 이 방산복은 되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쪼무레기 같은 그런 미군 사람 말고 좀 있어 보이는, 좀 높아 보이는 미군에게 붙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게 바로 S소위야. 이름도 안 나와. 미군 장교 S소위. 또 S소위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S소위가 물건 살 때 옆에서 가가지고 막 소통도 좀 해주고 이거 물어보면은 관광해준답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관광해줄 때도 막 관광시켜줄 때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얘들아 경회루 알아요? 알아? 거기 안에 정자 있잖아. 그런 정자 그게 뭐야? 이러니까는 그 왕이 그 여자 만나서 재밌게 놀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방산복 씨예요. 여튼 간에 그렇지만 이혼도 그랬을 거야. 왜? 우리 인준이는 왕이 아니야. 호구나. 인준이는 왕이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방산복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야. 근데 S소위를 만나서 S소위에게 돈을 엄청 많이 받고 그 통역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막 되게 세력도 세지고 해가지고 방산복이 되게 뻑적지근하게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럼 백주사 입장에서는 옛날에 진짜 별것도 없었던 고향 사람이거든, 둘이. 고향에서 알던 사람이라서 별것도 없던 그 옛날에 머슴살이 하던 방산복이가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좀 잘 사는 것 같네?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비벼서 우리 쫓아오던 그 군중들을 좀 혼내달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둘이 만나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이야. 자, 넘겨볼까, 얘들아? 어디를 볼 거냐면, 얘들아, 15쪽을 볼 거야, 15쪽.
그래서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이야.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 둘이 만나서 술 마시고 있는 장면부터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죠? 15조. 주인과 나그네가, 여기가 첫 부분이야. 소설의 첫 부분이에요. 갑자기 이게 나오면 아무 이해가 안 될까봐 지금 앞에서 배경 설명을 좀 한 거야.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둘이 같이 취했다는 거야. 주인은 누구고 나그네는 누구겠니? 지금 상황상 주인은 방산복이고 나그네는 누구야? 백주사야. 그래서 둘이 우연히 만났는데 방산복이 자기가 잘 살아졌잖아. 그래서 백주사한테 야 우리 집 가서 왜 하는 아니야. 한 10살 많아. 근데 우리 집 가서 한잔 합시다. 이렇게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주인은 방산복이야. 나그네는 백주사입니다. 한 가지로 술이 처했어. 나오네요. 주인은 미스터 방이고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다. 되죠?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즘 의기자문 양양한 참이 되자. 안 그래도 지금 엑스소이 뒤에 붙어가지고 막 이럴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 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흰말은 뭐야? 빈말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누가 하는 말이야? 방산복익 씨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 날 발시할 놈이 어딨어.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예전에 예전 생각에 예전에 그 찐따 그 본성이 들어있던 거죠.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 날 갈시할 놈이 어딨어. 자기가 갈시받고 뭐라고 당했던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금 이천재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하면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예요. 자,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를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자, 이 부분 볼게요. 툭 나온 눈방울을 불이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그래 쌓다는 거는 그래 되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표준어야. 그래서 봐봐. 방산복의 얼굴 지금 묘사를 했어. 눈은 어떻게 했고? 눈은 툭 튀어나왔고 코는요? 삐뚤어졌다. 야. 왜 봐? 왜? 자, 봐봐. 지금 표현을 누구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어? 여기? 방산복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 예쁘게 묘사하고 있니? 아니지. 지금 웃기게 묘사하고 있지. 웃기게 묘사해. 이런 걸 뭐라고 해? 웃기게 묘사하는 걸 희화화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희화화하면서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 그럼 어떤 걸 보여주는 거야? 방산복에 대한 호감을 보여주는 거야? 방산복에 대한 비호감을 보여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작가가 채만식이야.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채만식이에요. 우리 주간파편에서 기억나니? 치숙. 부끄러운 삼촌.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삼촌 얘기를 하던 서술자. 그래서 채만식 소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채만식 소설의 특징이 되게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야. 마찬가지. 방산복이고 백주사고 어느 누구 하나 안 부끄러운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거. 그래서 이런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세태소설이라고 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많이 해버렸네. 세태소설은 뭐야? 그런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라는 거야. 대표적인 세태소설이에요. 이런 방산복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실 외모로 사람 까면 안 되지만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참 이래배둥 동양상궁불. 자, 어디? 일본, 우리나라, 청나라 다 다르잖아.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자, 청을 못하나, 청나라 언어를 못하나, 일어를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자, 여기 볼게요. 이 방산복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아주 황골탈퇴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었다 했지. 그래서 막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있거든. 비싼 술 먹고 거기서 막 백두사 데리고 가서 막 자기 이렇게 나 잘 살아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된 방산복도 옛날에 좀 어땠어? 좀 별로였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지금 보이지 않아는 뭐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안 좋았던 거 맞아. 그런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라고. 자, 보세요. 손등으로 입술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까지 여기 전체 봐봐. 다 무슨 모양이야 지금? 되게 높은 부자가 된 모습에 걸맞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치?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거? 뭐라고 얘기할까? 옛날 버릇을 못 버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 그냥 옛날 버릇을 못 버렸다. 옛날 근성 그대로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 상황은 바뀌고 얘가 좀 잘나졌지만 하는 행동은 여전히 옛날 사람이다.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방산복이다. 그거야. 자, 봐. 아이고. 내용은 진짜 어렵지가 않아서 자,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라고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발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으득으득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에 맥주 추앙이 나왔다. 추앙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높여 세우는 거. 추앙, 맥주를 왜 추앙할까? 그때는 맥주가 많았을까? 아니지. 맥주는 어느 나라 술? 맞아. 미국 술이야. 야, 방산복이는 누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미군 소위 때문에 잘 살았잖아. 미군 장교 때문에, 소위 때문에 잘 살잖아. 그러니까 미국 술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문명했죠. 죄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면서 조선을 깔보고 있는 모습. 자,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자, 쥐상호의 대추씨만. 아까는 방산복 어떻게 생겼어? 눈 툭 튀어나와 있고, 코가 30도는 삐뚤어져 있다 라고 표현했어. 여기는 지금 누구냐면 백주사의 얼굴을 마찬가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 모습이에요. 역시 백주사도 이 서술자는 좋게 봐 나쁘게 봐? 별로 좋게 안 봐요. 자, 쥐상호, 쥐의 모양, 쥐 얼굴, 쥐 모양. 상호는 모양이란 뜻이야.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컵에다가 따르면서 아이고 그치 하면서 보비를 한다. 비위를 맞추고 있다라고. 근데 백주사는 사실 방산복을 별로 안 좋아해. 되게 무시했거든. 옛날에 지가 뭐 우리 집이랑 나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도 못 마실 애가 자꾸 잘난 척을 하니까 열받지만 지금은 어때? 방산복씨 잘 나가잖아. 그래서 앞에서 비 맞춰주고 있는 중이에요. 아, 백상도 좀 드슈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니? 백상이라고 누가 해? 백상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백주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누가 얘기하고 있어? 방산복의 말이야. 생각해봐, 얘들아. 야, 밑에까지 한번 보고 얘기할게.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주량을 다 아는데. 자, 백상이 뭔 줄 알아? 백상? 너네 일본말 좀 아니? 일본말에 누구 씨가 상이야, 상. 그래서 백씨를 백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임말이야? 아니면 좀 약간 자기랑 같은 쪽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급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시지? 라고 물어봐. 갑술생 48 아닌가? 라고 백주사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럼 나보단 11살 위시군. 자, 방산복은 37살이네. 한참 미치잖아. 근데 백주사한테 어떻게 얘기해 지금? 백상. 이러면서 말도 어떻게 높임말 써요? 안 써요? 약간 반존대 하면서 위식은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허허허허 이러면서 되게 버릇없이 굴고 있지. 백주사 속은 어때?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티 내 안 내? 못 내. 왜? 백주사도 할 얘기가 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뺏긴 그 재산들 전부 다 좀 얘기해가지고 그 미군 장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비 계속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안 늙는다는 게 다 무언가 새냐? 오타예요. 머리 센 걸 보게. 네 머리 흰머리 보라. 내가 안 늙었냐? 48살인데 이러면서. 그건 조백이시지? 이거 뭐야? 그건 새치지 뭐 이러면서 또 약간 버릇없이 얘기하죠.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니 어심에 아니하나 맞지? 아니하나 어심에 마음속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나오잖아요. 미스터 방이 어떻다? 백주사가 느끼기에 버릇없고 괘씸하다. 왜? 지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향예 예법으로 자 옛날 말로 10년장이면 10년장은 뭐야? 10살 차이면 절하고 배워야 해.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깍듯이 해야 돼. 그 앞에 추초 술주정이 뭔 소리고 막보득이면 경우면 뭐로 앉아? 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모자랄 판에 앉아가지고 백상 너 좀 드시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지. 누구 생각? 누구 생각이야 이거? 백주사 생각이지. 백주사 생각하기에 비는 다 맞춰주고 생각해보니까 쟤는 나보다 한참 어린애인데 옛날 생각하면 쟤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마셔야 될 애가 무슨 나한테 거의 자기가 윗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하냐라고 생각한 거야. 뭐로 앉아 자를? 밑으로 앉아서 마셔야 되는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 그러니까 동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시오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아주 그냥 고약하다. 그래서 반존대도 아닌 그런 반말 같은 걸 하냐. 발개 캐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자 누구 생각? 백주사의 생각. 아직 안 끝났어? 계속하자.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백주사는 생각하지만 말은 해. 안 하지. 왜? 지도 방산복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방산복은 아까 되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 그랬어. 백주사는 어떤 사람이야? 똑같지 뭐. 그지?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방산복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좀 찾아볼까 궁리하는 사람인 거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번 문제만 얼른 풀어볼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시점 뭐예요, 이거? 이 소설 시점? 등장인물이 서술자야?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 나 있어, 없어? 없어. 백주사, 방산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서술자가 어디 있어요? 작품 밖에 있고 등장인물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백주사 마음까지 다 알고 있잖아. 답은 몇 번? 2번. 그렇지. 자, 11번이요. A와 B에서 드러나는 인물 제시 방법이요. A 보고 B 볼게요. A 봐봐. 툭 나온 물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그러니까 아까 누구? 방산복의 얼굴 묘사하는 부분. B는요. 백주사의 얼굴 묘사하는 부분. 그럼 여기에서 인물 제시 방법은 뭐야? 인물의 성격을 대놓고 직접 서술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외양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제시 방식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서술을 좀 해줘볼까? 해볼래, 먼저? 인물의 뭐를 묘사하여? 이걸 뭐라고 해? 인물의 겉모습을 뭐라고 했어? 외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웃기게 표현하고 있다 그랬지. 그치? 우스꽝스럽게란 말을 쓸게요. 서술하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마무리할게. 그럼 이건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12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빨리 풀어보세요.
했어? 12번? 12번 뭐가 틀렸어요? 몇 번? 몇 번이 틀렸어? 5번이 왜 틀렸어요? 그지? 깍듯한 존경이 나타나기는, 개떡같이 알고 있죠. 자, 13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요. A는, 아까 B는요, 백두사의 이 모습이야. 이거 누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인물이 뭐 더 나오니 지금 백두사는 방산복밖에 없는데 백두사의 생각, 방산복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거고 앞에 A 부분은요 내 참 이래봬도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참 잘해 잘났어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뭐가 나타난다? 자만심이 나타나고 있잖아. 답은 몇 번이에요? 13번의 답은 A에는 뭐가 나타나? 자신에 대한 자만심. B에는 뭐가 나타나? 타인 누구? 방산복에 대한 언짢음이 나타난다. 자, 간단하게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 바로 넘어갈게요.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끝이야. 이게 여기가 이제 마지막까지예요. 중간 내용이 그거야. 백두사가 이런 생각하다가 알고 지가 옛날에는 머슴살이 하다가 그냥 청나라 일본 돌아다니면서 신기루 장수하고 뭐 별것도 없다더니 라는 얘기, 백두사의 회상이 나타나는 부분이야. 백두사가 그렇게 회상하다가 뭐까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두사 아들 백선봉이 그렇게 돈을 친일 행각을 통해서 모았는데 광복이 되고 나서 누가 쳐들어와? 뺏겼던 군중들이 그 돈 뺏겼던 군중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선봉을 때려 그리고 백두사도 같이 쫓겨났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나왔어. 누구 생각으로 나와? 백두사의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자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백두사. 옛날에는 내가 엄청 잘 살았는데 언제? 광복 이전에 뭘로 살았습니까? 친일파로 살았으니까 그치. 옛날엔 잘 살았는데 광복 이후에 이렇게 일조에 몰락해버렸잖아. 그래서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했다. 움츠러듦을 느꼈다 이거지. 그런데다 이 녀석이 은재쩍절하고 자 잠깐 회상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모험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했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꾹 참아. 왜 참아? 부탁 좀 하려고.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이유가 나오죠. 큰 세도를 부리는 게 분명해.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막 비싼 술 먹고 이러니까 세도를 부리는 것 같아.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 소망이 있을 듯 싶었다. 돼요? 백두사가 왜 참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 부분이잖아. 그지? 백두사가 방산복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란 얘기야.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다. 근데 생각해봐라. 백두사는 지금 친일행각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백선봉이 그걸 뺏겼으면은 그러면 반성을 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다시 재물을 찾아서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반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백두사든 방산복이든 둘 다 본받을 거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다. 콧빛들이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콧빛돌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걸 상관할 바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백두사 역시 기회주의자다 그거예요.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미스터 방, 미시다방 그래서 약간 언어 유희예요.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경과 보세요. 일장경과 설명 무슨 말이야 이거?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털어놓은 거야. 이러이러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지. 누구한테? 방산복한테. 한 후에 백두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이 누구? 백선봉 집에 쳐들어와서 세간살이 다 가져간 군중들 말이야.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서 죄다 붙잡아다가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줘. 다른 놈들이랑 그러니까 그 앞에 앞장서던 놈들은 목을 썰어서 죽이고 다른 놈들은 뼈다루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 이거지. 무섭다 그지? 그래서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짚어고 세간 쳐부순 것 말금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 그 찾은 재산 중에서 절반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돼요? 근데 얘들아 방산복한테 그런 재능이 있겠니? 능력이 있겠어요? 없지. 없는데. 뭐야. 자, 책 보세요. 절반. 여보게 미시다방 하고. 자, 염려 마슈 하고서 또 자신있게 얘기해요.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이렇게 이 기관총 든 MP가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다 쏴버릴 건데 내가 그 정도 돼 라고 하면서 뭐 부리는 거니 이거 지금. 허세 맞아. 허세. 겁나 허세. 내가 가서 둘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워이 하고 둘이 진짜 놀고 있다. 이거지.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고 백골난방이겠네 라고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백골난방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백골이 돼도 잊지 않겠다. 뭐를?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야. 자주 나오는 한자 성어니까 알아두자. 백골, 뭐야? 해골이 돼도 난 망 잊기 어려워. 뭐가? 내가 입은 은혜가.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부슈 하고 술 기운에 막 이제 허세를 미친 듯이 부르기 시작해요. 자네라면야 어른하겠나? 라고 하면서 또 비를 막 맞춰주지. 흰말이 아니라 흰말은 빈말 헛소리가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그만 자 제발이요 하고서 방산복 씨가 거의 정신을 놨어요.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해.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그러니까 신분을 상승한 이유로 술을 먹으면서 자꾸 양치하는 버릇. 양치가 뭐 딱히 이게 치카치카가 이게 아니라 어떤 거 가글하는 버릇이 생겼대. 그러니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기가 좀 문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방산복의 그런 마음이었던가 봐. 그래서 그게 생겼어.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서다가 일어서서 2층이야. 2층 집이고 그 너네 이거 저기 테라스 있잖아. 테라스. 거기 난간 있는 거기로 나가서 이제 밖으로 뱉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노대는 현관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위에 2층 집에 이런 테라스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퇴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 봐봐. 누가 있었는지.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측문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침 그를 찾으러 온 누구? 우리 미스터 방의 권력의 중심 S소위 미군 장교 씨가 현관으로 들어서려다가 이제 미스터 방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헬로 하고 있다가 그대로 착 하고 그 양측문을 쳐맞은 거예요. 미스터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뭐가? 양치물이 톡 떨어지는 게. 뭐요? 에구머니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아까 라조기도 드셨어. 술도 드셨어. 뭐 많이 드셨어. 그치? 김치도 드셨어. 백절폭포 뭐니? 100번 구부러진 폭포. 그러면 자 양치물이 뭐 이렇게까지 구부러졌겠니? 뭐야 이거? 과장한 거지? 촥 하고 어디 갔어? S소희의 얼굴로 팡. 또 차르르. 음성상징어 나왔어. You dab. 누가 얘기하는 거야? S소희. 너 이거야 이거지.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온 방산복의 턱을 어퍼컷으로 확 날렸다. 뭐야? 상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철컥. 우리 미군 장교는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욕을 배우셨네. 상놈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끝. 세만식 소설은 재밌어. 끝이야. 그래서 마지막 장면의 의미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고 가자. 이 마지막 장면의 의미.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는 이걸 열밀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지. 왜요? 뻔하잖아. 어떻게 되겠어? 이거겠죠. 방산복은 그냥 해고야. 그지? 기회주의자적인 방산복이 우연한 기회로 얻었던 자신의 뭐를? 부와 명예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한 반에 잃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장면의 의미 정도만 적어두자. 방산복의 뭐? 방산복이 그래서 뭐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16번부터 19번까지. 지금 이거 풀고 마무리할게요. 내용 어렵지 않지?
짧고 채만식 소설다워. 채만식 소설은 재밌어요. 그래서. (14번부터) (19번까지)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자주 나오는 오답이 그런 거예요. 백두사랑 방산복 중에서 하나는 뭐 좋은 사람, 하나는 나쁜 사람. 이거 대비한 거. 그거 아니잖아. 둘 다 나쁜 사람이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문제 선지가 나오면 틀려. (17번은) 별거 아니야. 작가의식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품의 결말에 담긴 작가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장면의 의미 정도. 아까 얘기했지? 뭐를 잃을 거라? 방산복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잃을 거야 라는 걸 드러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써요? 잘했죠? 14번 몇 번이에요? 14번 몇 번? 방산복을 미시다방이라고 한 거는 좀 잘 보이려고 뭐 하려고? 부탁하려고. 그걸 뭐라고 해? 청탁. 요청, 부탁, 청탁이에요. 청탁이 뭐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 다음에 15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렵지 않았다. 15번에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맞아. 왜 하냐, 이게. 진짜 주려고 한 거야. 진짜 그렇게만 해주면은 너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할 거요. 라고 하면서 진짜 주려고 한 거다. 다음 작가가 방산복 같은 인물을 창조한 이유와 그와 관련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 몇 번이에요? 맞아. 방산복이 뭐 어디 무슨 이게?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서민들의 모습은 좋은 거잖아. 우리 방산복 씨는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아니다. 2번이에요. 17번 작품의 결말에 담긴 작가의식 거창하지만 뭐야? 작가의식이라고 하니까 거창하지만 결말에 담긴 의미는 방산복이 뭘 잃어버릴 거다? 부와 명예 또는 권력을 잃을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18번이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풍자라는 건 여기서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 희화화와 풍자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누구를 풍자하고 있어 지금? 방산복과 백두사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좀 웃기게 표현하는 거지.
부정적인 인물의 위선과 잘못 등을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게 풍자야. 비판하는 대상의 성격, 외모, 행동, 발언을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기법? 희화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풍자를 하고 있다라고요. 됐어? 풍자는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희화화로 풍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되게 조롱하면서 풍자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풍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풍자의 방법은 희화화다. 왜? 계속 웃기게 표현하고 있거든. 독자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인물이 추구하거나 이게 뭔 말이냐면, 인물이 아까 방산복이 아라라라 해가지고 양측 퇴 했을 때, 거기 이걸 생각하고 했겠니? 안 했겠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극적 반전을 통해 아이러니라고 해요. 인물의 실상을 폭로하여 웃음을 주기도 한다라고요. 그러면 이걸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몇 번? 일까요? 적절한 것. 자, 하나씩 봐봐. 미스터 방을 변형하여 미시다방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보고 있군. 굳이 그걸 지금 내세우려고 한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S소희가 방산복을 찾으러 온 것으로 보아 S소희예요? 아니야. S소희에 대해서 작가는 뭐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전혀 이거 아닙니다. 콧비투리라는 표현을 통해 방산복을 희화해요. 지칭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건 맞아. 희화하고 있어. 근데 술을 권하는 시대상입니다. 시대상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 있군.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 거야. 앞은 맞아. 뒤가 틀렸다. 자, 경제적 이득만을 중시하는 속된 방산복과 맞아.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인 백주사. 맞냐? 아니지. 그지? 아니야. 아니다. 자신의 말이라면 기관총 등 군인도 보낼 수 있다는 두두두두두 할 수 있다는 그 미스터 방의 말은 개구라다.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건 맞아요. 맞아.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윗글의 다른 장면이야. 어떤 장면이니? 이거야.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친일 행각으로 돈을 모았다. 그거예요. 그 부분을 되게 요약해서 그게 막 이렇게 나열하잖아.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정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50여 비당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의 폐물을 장만하였다라고 나열하면서 그가 백선봉이 착취한 재물이 얼만큼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야? 백주산의 집이 무엇을 통해서 돈을 모았다? 친일 행각으로 돈을 모았다. 맞아요. 그래서 뭐를 통해 보여줘? 백주사의 집안은 무엇으로? 친일 야, 니 초딩이냐? 이걸 내가 다 적어줘야 되냐? 친일 행각으로 뭘 했다? 뭐 했다? 오, 맞아. 그래. 이게 중딩다운 대답이지. 그치? 부를 축적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 잘했어요. 고생했어. 오늘